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잠깐 좀 사진을 좀 가지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쌤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뉴스를 보다가 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포인트에서 이제 제 가슴이 그렇게 먹먹해졌는지, 그리고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세대 고용위기 길어지면 한국 미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코로나가 벼랑 끝에 계신 분들의 등을 떠민 건 맞아요. 근데 문제의 근원은 뭐냐 하면은 애초에 왜 벼랑 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냐, 바로 이겁니다. 1, 2년 된 얘기가 아니에요. IMF 전후로 20년 넘게 청년들이 벼랑 위에 서 있습니다. 저 때는 이런 거가 있었죠. 청년 실업. 네, 노래 잠깐만 듣고 갈게요. 밤은 깊어가는데 기상 시간은 정해져 있다. 네, 여기까지.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취업준비생 분들이 절대로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니죠. 항상 역대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사회로 배출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요. 항상 올림픽 기록은 세계 신기록이 갱신이 되죠. 그런 것처럼 매년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더 뛰어난 분들이 사회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자리가 없다라는 게 정말 잘못된 현상인 거죠. 게임을 하는데 튜토리얼 마치고 딱 마을에 왔더니 컨텐츠가 없어. 막 이미 최종 보스가 앞에 있고 레이드 뛸 만한 사람들만 뽑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진짜 뭐 밸런스 망한 게임이죠. 뭐 그렇다고 이거를 제가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릴 핵심,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이거는 한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상황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오늘의 주제인 세계화예요. 이 세계화를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 단위의 분업이죠. 분업인데 이 분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각각의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업이라는 거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온 바로 그 분업이죠. 애덤 스미스가 여기 나와 계시죠. 애덤 스미스. 네, 이분이고요. 이거는 저예요. 이 분업이라는 게 원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핀을 만들어요. 핀을 만드는데 한 명의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는, 일단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개 만드는 것도 힘들고요. 진짜 그 분야의 고인물들, 생활의 달인 정도 되면은 하루에 20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정을 18개로 쪼개서 18명의 사람들이 분업을 해서 핀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만드는 게 하루에 48,000개를 만들어요. 벌써 최고의 숙련공이 하루에 20개 만드는데 18명이서 분업하면은 48,000개를 하루에 만들어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효율이죠. 이게 분업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는 물질적인 풍요를 많이 누릴 수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항상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는데 선을 넘었죠. 개인은 마을을 위해서 분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각 국가들끼리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다 같이 모여서 분업을 하면서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선 넘은 거죠. 물건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고가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식민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이제 남는 재고를 떠넘기고, 그래도 안 되니까는 자기들끼리 식민지 놓고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쌓이는 재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던 차에 팬데믹이 딱 오면서 분업의 약점을 정확하게 건드려 버렸죠. 이 분업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하면은, 이 프로세스 중에서 한 가지 과정이 멈춰버리게 되면은 다른 모든 공정들이 쓸모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작은 공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셧다운 했더니 거기서 납품받는 다른 공장도 일을 못하고, 거기서 받는 다른 공장도 못하고, 세계 경제의 생산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비유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자동차가 이렇게 막 있는데, 전에는 목표가 뭐냐 하면은 최고 속도, 이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았어요. 속도를 위해서. 전제는 뭐냐 하면은 쭉 뻗은 도로에서 가장 빠른 생산성과 효율의 속도로
치고 나가는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커브기를 만난 거죠. 만나니까는 막 휘청휘청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문제가 뭐였냐면은 여기에서 발생된 쌓인 재고. 그러니까 굳이 효율을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재고도 줄일 겸 이런 코너에도 대비할 겸 조금 속도가 줄어들더라도 요렇게 코너에도 대비할 수 있는 유연한 체제를 만들면 어떻겠니?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본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재고가 수요보다 많다라는 거죠.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요 이꼬르 뭐냐 하면은 돈 쓸 사람이죠. 재고는 많은데 돈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재고 줄이는 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유연한 경제체제, 커브를 둘 수 있는 경제체제, 분업의 단위를 조금 줄이는 식으로 세계화는 좀 너무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이제 기본소득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 뭐 되냐 안 되냐 일단 이 주제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링크 여기 남긴 말 하단에다가 링크 걸어 놨어요. 작년에 나온 보고서인데 내용은 굉장히 잘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결론만 얘기하면은 추가적인 증세 없이 기본소득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전제가 있다라면은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전제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전제 아래 이 기본소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본권적인 성격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꼰대다 뭐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심한 거 중에 끝은 바로 갑질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잖아요, 갑질이라는 거는. 근데 거기에 대항할 수 없는 이유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절박하겠지만은 취업을 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나보다 더 젊고 능력 좋고 체력 좋은 친구들도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미 취업이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야, 나가면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없구나. 무조건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사권자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에 절대 복종을 해야 돼요. 사표를 던질 수가 없으니까는 당연히 잡지를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는 더 심하죠. 근로자는 사표라도 던지지. 자영업자는 던질 게 사표가 아니라 목숨입니다. 쉽게 못 던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조금 추가적인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지는 않아요. 언제 버리냐 하면은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일 때, 생계가 막막할 때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을 통해서 어둡지 않은 그런 갑질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제의 순환입니다. 돈맥경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경제에서 돈이 돌아야지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좋은 예가 바로 이웃나라에 있죠. 고령화로 굉장히 유명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이제 고독사 하신 분들의 그 집에 가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항상 금고가 나오고요. 그 금고에는 은행에도 예금하지 않은 현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현금은 젊었을 때 벌어놓은 돈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 돈들은 애석하게도 시장에 단 한 번도 유통되지 않은 돈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돈을 안 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현금 흐름과 이제 재산에 관한 내용과 이어지는데 한번 두 분의 예시를 볼게요. 60세인 은퇴자 A씨가 있고 B씨가 있는데 A씨는 그냥 5억이 있고요. B씨는 매월 100만원씩 받는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분들의 기대 수명 넉넉하게 진짜 100세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A씨랑 B씨 중에서 돈을 더 잘 쓰는 사람, 손주한테 용돈 한 번 더 주고 자기 친구들한테 밥 한 번 더 사는 사람은 A씨가 아니라 B씨입니다. 왜냐하면 B씨는 손주가 왔어, 이뻐, 용돈 줘요. 그래도 또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니까 그냥 말일 정도 되면은 그냥 쓰십니다. 소비를 하세요. 근데 A씨 같은 경우에는 내 잔고가 늘어날 일이 없어요. 계속 줄어만 듭니다. 그리고 이 줄어드는 게 내 목숨 같아요. 작은 지출할 때도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게 더 좋냐,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자율을 2%만 적용을 해도 60세에서 100세까지니까는 40년 기간 동안에 100만원 받는 거랑 일시불로 5억 있는 거랑 현가로 땡겨서 비교하면은 똑같이 5억이고 얘는 3억 3천 정도 하거든요.
실제로는 A씨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A씨의 경제적 가치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시불 형태와 현금 흐름의 형태, 이 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소비는 B가 훨씬 더 많이 소비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더 높은 소비 성향을 지니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장점을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약간 좀 외적인 얘기인데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잠깐 좀 사진을 좀 가지고 올게요.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바로 국민배당이라는 개념인데 저는 이걸 듣고 솔직히 진짜 많이 놀랐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게 기본소득이 아니라 배당이란 용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는 주주라고 그러죠. 그러면 주주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큰 정책과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회사가 매해 벌어들인 그 돈을 분배받을 수 있는 배당권이 있어요. 의사결정과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선거권만 있어요. 우리 배당 어디 갔어? 우리 배당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찝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조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인간들이 앞으로 생산의 필요 없어지는 기계에 의해서 완전히 대체가 되기 때문에 돈을 줄 수밖에 없다. 뭐 로봇세를 걷어가지고 그 돈을 국민들의 기본소득으로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러면 약간 좀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가 쓸모 없어졌는데 그래도 돈은 써야 되니까 조금 좀 공짜로 받는, 날로 받는 용돈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은 이 배당이라는 표현은 뭔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마음에 들긴 들더라고요.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같은 것들은 제가 따로 정리를 글로 좀 해놔가지고 하단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걸로 좀 보시면은 좀 더 정리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